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중국의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어디냐면 춘추전국 시대의 전개 과정 이전의 과정입니다. 여기다 이게 표시를 다 해놨죠, 여러분들.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관계를 그 보- 봉건제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중앙 왕과 지방 세력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혈연 관계가 느슨해지게 되겠죠. 왕한테도 아들이 있고 지방에서도 아들이 있고 점점 아들로 넘어가다 보면 사존에 팔촌에 뭐 이렇게 더 그러니까 사촌에 팔촌에 뭐 이렇게 쭉쭉쭉쭉 멀어지다 보니까 이런 그 점차 이 이익이나 이런 권력을 두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춘추전국 시대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동천이라고 여기다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동천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런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알아주시고 이 춘추전국 시대의 첫 번째는 이 춘추 시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오패라고 하는 그 5개의 나라들이 있었다. 이 나라들이 주장했던 주장은 뭐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이게 혈연적인 유대 관계가 바로 이런 걸 주장합니다. 주나라 왕실을 보호하겠다.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전국시대라고 하는 7개의 나라가 활동하는 이 시기로 바뀌게 되면 전혀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바로 누가 더 강하냐.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위너, 위너 take it all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봉건제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제 혈연조차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충성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방으로 파견하는 이 군현제도라고 하는 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 두 가지 제도가 굉장히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이고 이 두 가지가 혼용되기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9년제로 마무리되는 그런 역사적 흐름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춘추전국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전쟁이 되게 잦아졌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도 점점 춘추 시대보다는 전국 시대로 가면서 더 치열해졌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신 다음에 요거 내용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이 제후들, 이게 바로 이 지방 세력들이 되는 거고, 이 봉건제에서 이 땅을 받는 이런 지방 세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국강병 체액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병사를 강력하게 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방향성인 거고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런 발전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뭔가를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면 여분의 힘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전쟁도 어떻게 보면 생겨난 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들. 이 철제 농기구 사용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기 농기구를 쓴다는 경우를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철기는 농기구로도 쓰였나요? 초기에는 철기도 역시나 이런 전쟁의 용품 내지는 뭐 제사의 용품 정도였겠지만 시절이 지나가면서 점차 이 농업에도 이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럼 청동도 쓰면 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청동이라고 하는 게 이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르지만 돌과도 부딪혀도 깨질 정도로 약간 좀 연약한 성질이 있었지만 철은 정반대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모종삽이나 이런 걸로 땅 파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렇게 다르다는 걸 알아주시고 또 우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에 이 철제 농기구의 사용과 우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교과서에서는 이것만 나오죠, 여러분들. 토지의 개간과 예, 개간이 쉬워지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됐다. 자, 여러분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여기서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 단위 면적당
생산 인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 돌삽 갖고 예를 들어 땅을 판다고 해봅시다. 한 명이 팔 수 있는 땅의 양이 굉장히 제한되겠죠. 그러니까 넓은 땅을 경작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투입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소랑 사람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사람 10명이 하던 거를 소랑 사람 1명만 있으면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로 예를 들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9명은 뭐 할 수 있어요? 1명이 농업 짓고 그쵸 여러분들 약육강식 시대니까 옆 밖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대비한 훈련 아니면 뭐 물건 다른 물건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변화의 기폭제가 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뭐 제철업, 뭐 제염업 이게 제철이라고 하는 건 철 만드는 거고 제염업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 만드는 거고요. 직물업은 옷, 그천 만드는 거고 뭐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여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시아 쪽, 뭐 중국을 비롯한 이런 쪽에서는 이 인구 100만의 도시가 당나라 시대나 이런 뭐 그 이전 시기도 있었지만 물론 대표적으로 이런 시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장안이라고 불렸던 도시도 인구 100만을 상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업이 활달해지면서 도전, 포전 등 이게 화폐가 유통되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등 때문에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발전 때문에 갈등이 더 쉬워졌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싸움이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상관관계는 있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신분 질서도 점차적으로 이게 그 이전 시기에보다 더 분화되고 더 어떻게 보면 그 체계가 잡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체계가 이 산농공상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산농공상 이게 뭐냐면 그 학문을 하는 층 그리고 농사를 짓는 층 그러니까 순서 이게 중요도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높은 순서대로. 그래서 선비들, 농민들, 그다음에 물건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물건 갖다 파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요 순서대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빈도가 잦아진 데다가 이 철제 무기까지 쓰니까 예,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차를 가지고 싸우던 방식에서 기병과 보병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기병과 보병 중심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 그 우리가 나중에 로마 시대를 배우면서도 우리가 알겠지만 그 비슷한 걸 배우겠지만 전쟁의 양상이 전차를 사용하는 즉 그러니까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가진 거 많은 거를 놓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방식에서 대규모 전쟁으로 바뀌게 되면서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수적인 열세가 나면 바로 지게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예, 일반 백성들의 전쟁에 대한 참여가 되고 이게 사회적 지위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선생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될 수는 없나요? 이때 당시에는 조금 그렇게 좀 불가능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철제 농기구와 우경의 등장에 대한 탐구 활동을 잠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농기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나무 달려 있고 그 끝이 전부 다 쇠잖아요. 그러니까 철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철을 다루는 기술 자체가 많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리고 제한된 철을 가지고 전쟁에도 써야 하고 농업에도 써야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농기구의 일정 부분만 요 그림 보시면 나오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나무고 요 끝에 부분만 철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철이 달면 이 철만 딱 빼가지고 대장간 가서 좀 이게 이 다듬어 주세요라고 하면 또 이제 대장장이 분들이 이게 또 두드려가지고 또 강하게 만들어주면 또 갖고 와서 또 이 농사 짓고 요런 과정이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무지 개간에 큰 도움을 줬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우경 때문에 가능했던 게 깊게 땅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땅을
갈아서 사용할 수 있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이거 심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지면서 이게 또 굉장히 큰 이런 네. 그래서 그런 게 그 발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경제 면적과 네, 농업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다 또 어려운 말로 또 하나 추가를 해드리면 단위 면적당 생산 인력은 감소하고 생산하는 양은 이거 농업 생산량이죠. 농업 생산량 이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자백과의 출현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요 표를 좀 잘 봐달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자백과라고 하는 게 다양한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총망라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맞는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 국적이나 신분에 관련이 없이 유능한 인재가 임용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5개의 나라가 대립을 하거나 7개의 나라가 대립을 하는 시대다 보니까 언제 나라가 멸망하고 흡수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예, 사계층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그 지식과 학문의 계층이 이제 관료로 많이 등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여력만 된다면 나도 학문을 해서 나도 한번 임용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상가들이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들 때문에 그래서 제각기 현실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달라서 유가, 법과, 도가, 묵가 등 이런 대표적인 사상들이 나오게 되고요. 뭐 유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공자, 맹자 사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천하를 확장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다.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유교를 생각하면 조선의 성리학과 이게 똑같지만 그러니까 거의 등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고리타분하고 조선을 망하게 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아 잘못된 거다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얘가 처음 나왔을 때 유교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사회적 질서를 잡으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데 신하가 왕을 거꾸로 틀리려고 하고 계속 언제든지 내가 그 양극강식의 논리로 쟤를 이기기만 하면 내가 왕이야. 그렇지만 나도 언젠가 왕이 아닐 수가 있어. 이런 혼란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은 그때 당시의 맥락으로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공자 아저씨는 인과 예를 강조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덕치라고 하는 이런 도덕 정치를 강조했고, 그리고 맹자와 순자가 이걸 뭐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자 아저씨가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천명.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맹자의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그 유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공자와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가서 육아 사상에서는 다양성과 합리성을 갖춘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육아 사상이 이런 그 이후에도 계속 주류 사상이 됩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구미가 땡기잖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할 테니까 너는 나를 왕으로서 사회 질서를 지키는 쪽으로서 나에게 협력해라고 하는 게 설득력을 갖기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합리자라는 이 법가 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어느 나라, 진나라가 이 강력한 법가 사상을 활용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혼란을 잠재우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서 유가가 얘기하는 이런 도덕적인 것과 인자함과 예의를 강조하는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반면에 2번째, 강력한 법적인 규율을 통해서 이 혼란을 잠재울 수가 있는데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2번째 방법, 법과 사상을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왕권을 만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제후들의 이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고요. 노자와 장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될 도교와 연관되는 사상이고요.
이게 노장 사상이라고 이렇게 그 대표적인 이 학자들을 붙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인위적인 것이 없고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사회적 질서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가 왕이 되고 누군가가 신하가 돼서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이게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관계만 유지하면 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섭할 필요가 그렇게 없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정신의 자유와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는 또 다시 한번 재각광을 받는 그런 관점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가는 이 중국인들의 이런 자연관이나 이런 회화 그리고 시 등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문과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너무 서로 약육강식하고 박터지게 싸우니까 이게 죽고 죽이는 싸움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차별 없는 사랑, 이 겸해를 강조하면서 서로 돕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는 공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나오게 되면서 춘추 전국 시대는 정치적으로도 이 주나라 왕실을 중심으로 했던 이런 봉건 제도가 붕괴해 나가면서 혼란스러웠고 경제적으로도 네, 철제 농기구와 상업이 발달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활발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회적으로도 이 계급이라고 하는 거, 즉 학문을 쌓고 그 당시에 역량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관리를 등용되다 보니까 점차 신분도 산업공상이라는 체계가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능력이 중시되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인 다양한 사상들이 이 시대를 풍미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 제자백과 사상을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치라고 하는 게 이 육아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힘으로써 남을 복종하게 하면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덕으로서 남을 복종하게 하면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며 진정으로 복종하게 된다. 이게 읽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나라가 망하게 되는 최초의 농민반란이라고 하는 진승오광의 난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가 일어나게 된 원인도 그겁니다. 몇 월 며칠까지 몇 명 데리고 공사 현장으로 와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못 지키면 뭐예요? 예를 들어 조금 이게 사회가 좀 유했으면 야 너 벌금 내 기한 못 지켰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조금 강력한 사회였으면 너 벌금도 내고 죄를 지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가 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한 못 지켰으니까 사형 이거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데려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착하면 어차피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요? 극렬한 저항을 한번 해보고 억울함이라도 그러니까 후회라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삶을 마감하고 싶은 부정적인 동기부여가 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육아의 사상이 나름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치 사상을 주장한 이 법가 사상 같은 경우에는 법을 벗어날 공의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판단자가 되는 거죠. 법치 국가에서의 왕은 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구를 딱 한 손에 들고 이 도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재단하는 거예요. 너는 지킨 사람, 너는 안 지킨 사람, 너는 지킨 사람, 너는 안 지킨 사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라를 운영한다. 어떻게 보면 이 법가 사상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무의자연을 추구한 도가 사상.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무의를 행하면 핵심은 그거죠. 무의를 행하면 인위적이지 않게 하면 다 자연스럽게 잘 된다. 근데 또 이게 또 과연 그럴 것인가라는 좀 우려도 들긴 하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좀 알아주시고 자료 1번 같이 여러 제후국이 난립한 시기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자, 자료 1번 가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뭐죠, 여러분들?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료 2번. 춘추 전국시대의 농업 생산량이 증가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여기 나오죠, 바로 넘버 1 이유, 넘버 2 이유. 철제 농기구의 사용과 우경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농업 생산량의 증가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번. 네. 건국시대의 제후들로부터 법과 사상이 큰 호응을 받은 이유를 추론해 보자. 참 저도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왕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나라 왕실이 흔들렸다라고 이 사람들은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왕권을 법치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이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처벌만 있는 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상도 준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동기부여가 가능한 체계를 점점 만들어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안정화될지도 모르겠지만 당장 눈앞에 목표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해야 할 일, 해야지 말아야 할 일. 어떻게 보면 요 두 가지를 딱 알려주다 보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나라를 만들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법과 사상이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를 들어 보면 길이를 자는 무게를 자는 저울 이런 것들을 통일하는 것도 이 법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호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가 배울 부분은 이 진한제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한제국의 부분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뭐 다음이다? 여러분들 이 진한제국은 춘추전국 시대 다음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 주나라라고 하는 왕조가 해체됐다가 분열됐다가 다시 한번 통일의 제국이 성립되는 과정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정비된 통치 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배울까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와 통치 이념이 이후에 다른 중국 왕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떤 게 근간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500여 년이나 되는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다. 누가? 진나라가. 그래서 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현재의 차이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진이 기원전 4세기경에 법과 사상의 이 상황을 등용해서 부국강병책을 추진하면서 전국 칠흥 중에 하나로 발돋움을 하고요. 그래서 6나라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기원전 221년 요거 정도는 한번 좀 기억해 둡시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원전 몇 세기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원전 2세기에 기원전 3세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3세기에 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통일 후에 진왕은 시황제라고 자신을 칭하고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고 그 밑에 현을 관리를 파견해서 군현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겠어요? 바로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 군현제와는 정반대에 있는 제도였던 봉건제도로, 그러니까 이건 반대대로 봉건제도를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극복하고자 이제 군현제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를 군현제를 시행하고 그리고 중앙집권이 된 황제 지배 체제를 이렇게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이게 지방까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방법들이 도로, 그리고 화폐, 도량형, 문자, 수레바퀴 등의
이 수레바퀴의 폭 등을 이렇게 통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의 권한에 반대하는 것, 그리고 황제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들은 이제 철저하게 탄압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 분서갱유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 폐하 덕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법과 사상을 많이 쓰긴 했지만 통일하신 다음에는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피시고 여러 가지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황제 폐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근데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거 통일하는데 자기네들이 뭐 도와준 거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불태우고 분서 유학자들을 땅에 묻었다. 이게 갱이 이렇게 땅 판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대 세력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북으로는 흉노도 밀어내게 되고 이제 만리장성을 쌓게 되죠. 그리고 남으로는 광동과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영토를 크게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영토의 거의 원형을 이때 당시에 이루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상당 부분이 이때부터 영토였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대규모의 이런 만리장성을 비롯한 토목공사 그리고 각종 전쟁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탄압을 비롯한 분서갱유를 비롯한 극단적인 탄압을 계속 그러니까 탄압을 계속하는 이런 국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시황제가 죽자 진승 오광의 난이라고 하는 이 반란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서 반란이 발생하면서 이 기원전 206년에 딱 15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서 이게 참 더덥죠. 500년의 분열을 통일한 왕조가 15년 만에 멸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한번 봐주시게 되면 일단 우리는 진나라 시황제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그 시황제의 그 정책들만 좀 기억해 줍시다, 여러분들. 황제의 칭호, 시작할 때 그 시자와 그 황제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썼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9년제라고 하는 제도를 썼고 그리고 이 9년제도가 봉건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세력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중앙에서 황제가 직접 파견한 관리가 지방을 다스리는 구조였다라고 알아주시고 엄격한 법치를 했다. 그래서 그 엄격한 법치 때문에 제가 얘기했었죠. 진승오광의 난이라고 하는 이 농민 반란이 시작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진나라의 이 통일 정책을 탐구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년제부터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태수 현령을 황제가 임명하는 겁니다. 이걸 임명해요. 그러면 태수는 군으로 가고 현령은 여기 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서 그 황제가 직접 모든 지역을 그 사람들한테 보고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봉건제를 왜 했을까? 사람들은 봉건제가 무너질 줄 몰랐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중앙 황제도 그 역량 자체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지역을 황제가 직접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결정을 하려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지금의 서울의 한 구 정도 크기도 너무 큰 거예요. 한 명이 모든 보고를 다 받고 하려면. 근데 하물며 이때 당시에 한 개 구에 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이 중국 영토를 이렇게 9년제로 직접 다스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시황제 아저씨는 너무 부지런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황제가 이렇게 15년 만에 이렇게 황제가 되고 나서 죽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과로라고 하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정복하면서 계속 군을 추가하고 그 지역에 계속 파견하고 했던 그런 체계를 가져갔다라고 알아주시고, 예, 문자와 화폐를 통일했다. 그래서 이 말맞자, 예, 요걸로 딱 이 통일했다. 그리고 여러 화폐들이 있었는데, 예, 요거를 반량전이라고 하는 그 화폐로 통일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조량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곡식을 재는 양이에요. 여러분,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울 끝에 다는 추도, 네, 통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었죠. 그 학술 저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거두어서 태워야 한다. 왜? 법과 사상 이외의 사상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근거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상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져도 좋은 것은 의학과 전복, 농사, 즉 이 정치적인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나라의 시스템에 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 농사나 이런 실용적인 거는 용인해 주되 나머지는 다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황제는 이사의 상소를 허락하고, 예, 시서와 백가저서를 몰수하여 불태우고, 예, 비판하는 자들을 구덩이에 파묻어버렸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영토가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 엄청난 크기의 영토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나라를 배우면서 느껴야 될 건 그 이전 시기와의 비교, 그리고 그 이후 시기와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학습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